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제가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은 사실 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엘리트들을 더 키워야 할 필요성,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배워가고 있는데 선교적 삶의 한 부분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주 잘 쓰고 있는 책이, 정말 뛰어난 책이 이 책이거든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 책이 미국에서도 아주 귀하게 많이 읽혔고요. 또 뛰어난 사람들이 추천했고요. 근데 이 책이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각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되 문화를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제 평택 때도 교수님들도 함께 5분이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 심각하잖아요. 특별히 지방에 있는 대학, 뛰어난 대학도 심각합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서 몇 살까지인가? 14살까지인가? 그 이하에 있는 인구 프로테이지가 한국이 제일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지난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인구 전체 인구의 15%. 기독교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곧바로 미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눌 부분,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전을 보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는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에 되는 대로 나누긴 했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경건할지 몰라도 세상의 다른 이야기에 휩쓸려서 살아간다. 그 우상숭배 삶인데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제가 많이 요약하는 식으로 살펴볼 겁니다. 시간도 아낄 겸. 첫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말하는 문화가 변하는 법.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말하는 문화가 변하는 법. 이 책에 보면 4분이 추천했는데요. 팀 켈러, 얼마 전에 주님 곁으로 가신 귀한 목회자였죠.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어떤 작가나 사상가도 나에게 어떻게 문화가 변하는가라는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제임스 헌터만큼 가르쳐주지 못했다. 제임스 헌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를 쭉 나열하고 살펴봐요. 하나는 복음주의자의 가치와 전술이죠. 복음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의 생각과 삶을 바꾸면 사회가 바뀐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행동가의 가치와 전술.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라는 전술인 겁니다. 지금 미국 심각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한국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 개혁가의 가치와 전술. 이 경우는 이제 시민사회의 갱신, 즉 시민, 국가, 시장을 연결한 제도들을 통한 문화 변혁 전술인 거죠. 여기에 뭐 아버지 학교 성품 운동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그것들이 근본적인 길이 아닌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책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한 번 봤고요, 두 번째 다 정리하면 두 번째 다 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쪽에서 먼저 기독교인에게 복음 전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변하고 그 결과 그들은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도 법, 공공정책, 정치가 기독교인들이 추구할 만한 소명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직업에서 정의와 정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섬김을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도덕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 운동들은 과거에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선하며 또 그것들을 통해 위대한 선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는 모든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거하는 문화와 문화적 변화에 대한 기초 이론에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근본적으로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 정치적 접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걸 기독교 우파의 접근, 이거 사실 보면요, 미국 왜 저렇게 되고 있는지, 한국 왜 이렇게 돼가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뭐고 각 이 소위 말하면 진영마다 단점은 뭐고 이게 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뭔지 정말 잘 다루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찰스 테일러라고 이 시대에 생존해 있는 기독교 철학자 중에 뛰어난 세네 분 중에 한 분이 찰스 테일러고요. 다른 한 분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퍼, 이 두 분이 여기 추천했거든요. 근데 찰스 테일러도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신제세례파,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철저한 어떤 그 개혁을 추구하되 자기들끼리만 모았던 그것에 오늘날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한 접근식, 그래서 세 분야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결책이 아닌 걸 적나라하게 잘 지적하고 있고요. 찰스 텔러도 그 부분을 추천서에서 언급할 만큼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럼 문화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이게 아까 이 학자들도 뛰어난 사람들도 똑같이 추천하고 있고요. 11가지 명제를 사용해서 제시합니다. 오늘 그 부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11가지 명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다 살펴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냐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책,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신자파의 성혁명과 성정체성, 원래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닌데 그게 미국 사회를 지금 왜 저렇게 돼버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가 말하는 요대로, 그 반대로 왜 미국 사회가 저렇게 돼버렸는지를 그 책이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이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떤 사람들의 영향인지 이 책에서 말한 그게 부정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책에서 다루고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문화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 당시 종교개혁이 어떻게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었는지 그대로 잘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제 11가지인데요. 이 중에 7가지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4가지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자, 첫 명제 1. 문화는 일종의 진리 주장과 도덕적 의무 체계다. 문화는 일종의 진리 주장과 도덕적 의무 체계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혹시 잘 이해되시 못해도 여기 원고가 나가니까 보시면서 들으면 될 거고요. 제가 원고를 연합리더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교구장님들이 여러분 다 교구별로 옮겨놨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 제가 오늘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35페이지나 A4 용지. 그러니까 오늘 나눈 내용의 3배쯤은 들어있어요. 2배.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번 우리 학부모 비전 나눔의 날에 나눈 뒤에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이 설교 3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고, 특별히 그런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에 더 나가게 될지 보인다고 저에게 얘기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문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보다 커다란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며, 우리가 개인적 집단적으로 자기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규범적 질서다. 그러면서 문화의 핵심에는 사회학자들이 즐겨 부르는 복잡한 규범 체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규범들은 지배적 진리로 더 잘 이해된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 중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따라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적절함과 부적절, 명예와 수치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이런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달리 말하면 문화는 일종의 진리 주장과 도덕적 의무의 체계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 주장과 도덕적 의무의 체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이처럼 진리 주장과 도덕적 요구는 일군의 명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선은 이거다 1, 2, 3, 4, 악한 것은 이거다 1, 2, 3, 4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오히려 그것은 흔히 중첩된 주제들을 지닌 내러티브 속에서, 그리고 공통된 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신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잘 이해되지 않는 건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보시고요. 네. 대단히 축약된 의미로서 문화는 일종의 세계관이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문화는 일종의 세계관이다. 아마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 우리의 의식, 습관, 사회적 관행 속에 대단히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세계관을 묻는 것은 현실 자체를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문화는 한편은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 우리의 의식이나 습관이나 사회적 관행 속에 아주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묻는 것은 현실이 뭐냐,
실제가 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으로 실제를 인식하기 때문에요.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정리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삶을 이끌어가는 의미 틀은 인식보다 먼저 존재한다. 이분은요, 세계관을 지금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의미 틀이라고 표현해요. Frameworks of meaning.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은 세계관을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틀로 이해해요. 의미 틀. 매우 잘 표현했죠, 세계관을. 그런데 이 의미 틀은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먼저 존재한다. 우리 뿌리 속에,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인식하면 먼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는. 즉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당연시되어 자명해 보인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것은 단지 옳고 그름이나 진리와 거짓에 대한 우리의 견해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핵심인 시간, 공간,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이 쉽게 세계관을 바꾸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를 형성하고 방향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 대부분은 우리는 잘 모른다.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밑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못하는데, 네. 그래서 명제 1은 문화는 일종의 진리 주장과 의무, 도덕적 의무 체계다,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제 2, 문화는 역사적 산물이다. 문화는 역사적 산물이다. 제가 이 문화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한 중요한 조사가 언어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와 아울러 이 문화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역사를 거쳐서 이게 문화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역사의 산물이다. 문화가 의식과 사회 관행 깊숙이 침투하는 한 가지 이유를 언어가 제공한다면, 사실 이제 이런 얘기 주일날 강단에서 하기 좀 그런데, 섹시하다, 불과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는요 그게 좋지 않은 말로 인식됐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요 미덕이 됐어요.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 뒤에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거죠. 남친, 여친, 이거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죠? 15년? 10년? 그 말이 나오면서 지금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이 남친과 여친 사이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화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고 성경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죄고요, 잘못이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문화가 그렇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문화 속에 스며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 네. 문화는 사회 안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의미가 축적되며 형태를 갖춘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의지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느린 생산물이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하비투스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역사와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역사와 문화 간의 상호관계, 작용. 부르디유는 하비투스를 한 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일련의 성향체계, A system of disposition, 성향체계로 정의한다. 심지어 그는 그것을 제2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라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아까 이해의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저자는 세계관을, 그런 의미의 틀,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제2의 본성과 같은 거죠. 그것은 단순히 행동 과정이 아니라 존재 방식을 조직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거 하더라도 이런 역사적 이유들 때문에 문화는 회복력이 강하고 세월이 흘러도 오래 지속된다. 3. 명제 3. 문화는 본질적으로 변증법적이다. 변증법,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영어로 다이얼렉티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반합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변증법. 제가 금년 6월 5일 날 챗GPT에다 변증법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증법, 다이얼렉틱스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 진리를 확립하려는 철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사유가 발전한다고 보며 사상이, 마르크스는 이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자연과 사회운동 법칙으로 확장했습니다. 변증법은 모순을 통해 발전하는 사고방식으로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이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이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서 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일이 나오고, 합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한다 그 말이죠. 사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소위 말하면 그 변증법적이잖아요. 다이얼렉틱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문화도 데이비스는 본질적으로 변증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있다가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변증법적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 문화가 변증법적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사상과 제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증법적이다. 사상과 제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증법적이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저자가 지적한, 이분 사회학자거든요. 이 저자가 지적한 아주 뛰어난 그 부분 같더라고요. 변증법적인데 사상과 제도 간의 관계에서 변증법적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상과 제도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지배 사상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럼 사상이 중요하죠. 지배 사상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사상은 의식 속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고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린다. 사상이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자리 잡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제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칠게 말하면 문화는 사상이자 구조다. 그것은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문화를 온전한 형태의 상징 속에 반영된 일종의 규범적 질서뿐만 아니라, 아까 문화를 규범적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징의 생산, 분배, 조작, 행정을 둘러싼 인간 활동의 조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규범적 질서가
이와 같은 인간 활동의 조직으로 나타나는 거죠. 조직으로. 그래서 문화는 사상인 동시에 구조라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 둘의 관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화는 본질적으로 변증법적이다. 문화는 사상과 제도 사이에서, 상징적 환경과 사회적 물리적 환경 사이에서 발생했고 존재한다. 사상과 제도 사이에서 변증법칙을 통해 발생하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사상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상이 탄생하고 통제되는 제도의 본질, 운영, 권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의 절반은 이해할 수 없다. 사상이 중요한데 그 심지어 사상이 탄생하고 통제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도 이해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죠. 예,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증법적으로 작용한 게 뭐냐 하면 개인과 제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제 개인과, 아까는 사상과 제도 간의 관계에 변증법적으로 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하는데, 개인과 제도 간의 관계, 변증법적으로. 문화가 본래 변증법적임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하다. 이것은 개인과 제도 간의 관계다. 물론 개인들은 신앙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회 질서와 제도 속의 제도들의 구성원이 된다. 여러분이 다 분명한 신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사회 질서와 제도들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구성원이 됩니다. 동시에 그런 제도와 사회 질서는 그 안에서 개인들이 활동하는 의미의 틀과 사회적 관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제도와 사회 질서가 아까 세계관의 의미의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개인이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의미의 틀을 제도가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의미의 틀과 사회적 관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역으로 영향을 끼쳐 그들의 의식 구조를 형성한다. 제도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의 의식 구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은요, 제가 영어책을 보고 바꿨어요. 제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중에 제가 영어책도 주문했거든요. 보니까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과 제도는 분리될 수 없다. 제도는 그것을 작동하는 개인 없이 작동시키는 개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맞죠? 하지만 개인도 그들을 형성하고 그들의 모든 활동에 틀을 부여하는 제도 밖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둘은 밀접하게. 근데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제도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제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갈 때. 네 번째, 명제사. 문화는 자원이며 그 자체로 권력이다. 문화는 자원이며 그 자체로 권력이다. 문화를 제도적 조직적으로 생각하면 상징을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징을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징은 사상, 상상력, 뉴스, 지혜, 실로 모든 종류의 지식 형태를 취한다. 상징이 이런 것을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지식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징을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모든 종류의 지식, 지혜들은 선언, 연설, 칙령, 소책자, 에세이, 책, 영화, 미술, 법 등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론 문화적 생산물의 양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회와 제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군에서
문화적 생산물을 내는 것과 서울에 내는 거 다르고 한국에 내는 것과 마다가스카르 내는 건 다르잖아요. 미국에 내는 게 다르고. 동시에 지적, 기술적 노하우, 경력, 문화적 성취 형태의 상징은 또한 자본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그것에 부여된 문화적인 의미에서 문화는 상징 자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상징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Symbolic capital, 영어로. 돈과 달리 상징 자본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혹은 한 개인에서 다른 개인에게 쉽게 전달할 수 없지만 돈처럼 상징 자본도 모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상징 자본으로 표현했는데 아까 이것도 돈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돈과 다른 게 상징 자본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들에게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세대 다른 세대로 한 개인에게 다른 개인에게로 쉽게 전달될 수는 없지만 돈을 우리가 모으고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상징 재산도 똑같이 모으고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 재산도.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그것이 뭐 에세이든 연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개인, 조직, 객체는 다른 개인, 조직, 객체보다 더 많은 상징 자본을 소유하고 축적한다. 이제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보다 더 많은 상징 자본을 소유하며 미국 국립과학기술원 회원은 고등학교 과학교사보다 더 많은 상징 자본을 소유하고 노벨상 수상자는 연애소설가보다 더 많은 상징 자본을 소유한다. 어떻게 생각하든 이 말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말이죠. 뉴욕타임즈는 달라스 모닝 뉴스보다 더 많은 상징 자본을 소유한다.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 말 안 했어요. 의견이 다를까 봐.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 일부러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화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중립적이지 않고 일종의 권력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돈처럼 축적된 상징 자본은 권력과 영향력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상징 자본도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뭘로 전환되냐면 권력과 영향력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영향력인가? 그러면서 그것은 먼저 신용이다. credibility. 그러니까 상징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믿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신용 자산. 신용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권위로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진지하게 대하게 된다. 그것은 현실 자체를 균형할 수 있는 권력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해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서 고생했고 그들 중 일부가 자기 경험을 글로 썼지만, 근데 솔제니친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제니친의 명성과 신용이 동료들보다 그를 더 훨씬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는 노벨상 수상자잖아요. 이 상징 자본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거예요. credibility, 신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의 책보다 이 사람의 책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문화, 지금 상징 자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상징 자본 때문에 그는 문화 밖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단히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인가 와서 대학 졸업식에서 발언한 내용은 완전히 서구 사회에서 도전을 일으켰거든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가? 그에겐 상징 자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다는 거죠. 상징 자본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권력과 연결된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화를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더 돼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에 나누게 된 거는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만 나눈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분 나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전체가 문화를 구속하는 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교회 전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섯 번째, 명제 5. 문화적 산물과 상징 자본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엄격한 구조 속에서 계층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 산물과 상징 자본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엄격한 구조 속에서 계층화되어 있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4번 명제 4와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자본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 많을수록 영향력이 큰 거죠. 제가 그전에 돈이 꽤 있는 분 얘기 들었더니 1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은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 앞에는 완전히 깨갱한답니다. 돈 의지한 사람들은.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은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완전히 깨갱한답니다. 꼬리 내리고. 왜냐하면 그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에서는 더 많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언제나 더 좋으며 영향력이 크다. 뭐에서는? 경제적 자본에서는, 돈에서는. 하지만 문화 자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양이 아니다 질이다. 그것은 문화적 신용과 성취의 지위이며, 제가 지금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한국에서 그 만든 영화인가 뭐 이렇게 만화 영화인가 미국에 휩쓸렸더만요. 빌보드 차트를 휩쓰고. 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문화적 신용과 성취의 지위이며, 지위, 제가 이게 영어를 보니까 스테이터스라고 돼 있어요. 지위이며 그 지위는 중앙과 주변 사이의 구조 속에 조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문화의 생산에서 가장 깊이 관여되어 있는 개인 네트워크 제도는 지위가 낮은 주변이 아니라 명성이 가장 높은 중앙에 작동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인데 이 문화를 형성하는 그 힘, 파워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을 형성하는 그 중앙에 있는 개인과 네트워크와 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주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USA Today, 이제 미국에 조금 아는 분들 알지만 USA Today가 미국 전역에 배포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행 부수는요 뉴욕 타임스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USA Today가 뉴욕 타임스보다 판매 부수는 더 많을 수 있지만 뉴욕 타임스가 문화 상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으로 간주되고 상징 자본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설보다 뉴욕 타임스에 나온 사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존 더반, IBP, 베이커, 이 기독교 출판사들이거든요. 미국에. 예를 들면 이런 출판사 책이 예를 들면 10만 부 팔리고 크노프에서 나온 출판책이 5,000부밖에 안 팔렸다 할지라도 뉴욕 빅북 리뷰라든가 뉴 리퍼블릭, 워싱턴 포스트 북 월드 이러한
저명한 이러한 그 북 리뷰 서평의 실릴 확률은 크노프 책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왜요? 문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러한 출판사들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은 책의 이제 다른 쪽에 404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대 기독교의 문화 경제는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출판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뮤지컬 같은 이런 문화 쪽으로 많은 걸 투자했거든요.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런데 세계는 1960년부터 미국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지금 정말 심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현실은 많이 투자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대 기독교의 문화 경제는 심지어 미국에서도 주로 미국을 두고 한 얘기인데 문화적 중심보다는 문화적 통제력이 가장 약한 곳, 즉 사회적 주변부에서 가장 강력하며 취향 면에서도 고급 수준 대신 중급이나 중하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명제 6. 문화는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된다. 네트워크의 중요성 강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된다. 사실 이런 부분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도 그럴 정도니까 한국은 더 심각하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문화는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위인사관이라고 불리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에 의해 대중화된 지도력과 역사에 대한 해결적 사상이다. 그의 말로는 세계사는 단지 위인 전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위인들이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세계사는 위인 전기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칼라일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라일의 관점에서는 영웅이 그들의 비전, 지성, 미학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천상의 영감을 통해 역사를 형성했다. 세상의 피로가 가장 첨예할 때 위대한 지도자들이 출연하여 그것을 감당할 용기와 비전을 제공한다. 그들은 모두 일정의 지식, 재능, 능력, 야망, 덕성의 귀족 계층을 구성하며 그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역사의 선로에 전철원처럼 서 있었다. 제가 이 전철원이란 말이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돼서 봤더니 스위치맨이에요, 영어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철로가 기차가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이 철로에서 이걸 해주는 사람이 스위치맨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차가 갈 때 이 소위 말하면 아까 영웅들이 위인들이 이 역사의 방향을 좋게든지 나쁘게든지 설정하는 이 철로에 전천원으로 서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데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 문명의 진화를 이런저런 길로 더 좋은 길이나 더 나쁜 길로 이끈 것은 바로 그들과 다른 영웅들의 천재성이다. 이게 이제 칼라일이 한 얘기예요. 이걸 먼저 인용해요. 쭉 이 저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관점의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대체로 틀렸다는 것이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위인적 관점에 맞서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은 개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네트워크며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문화만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데 그 타락한 과정을 보면 이분의 말이 맞아요.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고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천재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더욱 긴밀할수록,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영어로 덴스예요. 안개가 짙게 끼는 것처럼. 긴밀할수록, 즉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적이고 상호작용적일수록 그것은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여기서 문화적 산물과 문화적 변화가 생산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개인의 그 천재적인 개인의 역할을 폄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좀 이렇게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 카리스마와 천재성의 역할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상황을 대단히 분명하게 정리하는 사람, 경제적, 사회적 위험이나 명성의 실추까지도 무릅쓰는 사람, 혹은 네트워크 자체를 위해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 윌리엄 윌버포스, 도로스 데이, 마르틴 루터 킹 같은 사람들의 위대함을 발견한다. 이름이 기독교 리더들 하더라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 요점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강조하는 이거죠. 카리스마, 천재성, 그리고 그것들의 문화적 결과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들의 네트워크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문화에까지 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천재성은 그들과 연결된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밖으로 퍼지지 않고 내부에서만. 이러면 기독교면 기독교 내부에서만. 안 믿는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문화 부분에 투자를 했음에도 미국 사회 전체는 그토록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7. 문화는 자율적이지도 충분히 일관적이지도 않다. 실제로 사상과 제도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상과 제도로서의 문화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다른 모든 제도, 특히 우리 시대에는 시장 경제와 국가와 섞여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따로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제도들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와 정치와 오늘날 섞여 있다는 거죠. 쉽죠? 제가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K-팝, 경제와 깊이 관련돼 있죠. 네. 문화와 경제의 관계는 현대 미국에서 특히 복잡하다. 경제를 이끌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판매하는 것이 주로 지식, 정보, 이미지, 상징, 오락 등이기 때문이다. 예. 동시에 정부는 문화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서 국가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국가가 확장되었다. 건강, 고용안정, 복지, 커뮤니케이션을 취급하는 수많은 규제 기구들처럼 과학과 교육도 대개는 국가의 부속물이다. 물론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가가 지식산업을 위해 재정, 인력, 행정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강제력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강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교육 분야다. 오늘날 그렇죠. 모든 학생은 8학년까지, 이게 미국의 경우죠. 우리나라도 의무교육 몇 학년입니까? 지금 6학년입니까? 9학년입니까? 12학년입니까? 8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교육을 독점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국가의 온조 아래서 교육받게 되어 있다. 홈스쿨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사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재력이 있는 가정들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가 국가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그 안에서 제도와 문화 활동이 다른 제도들과 분리될 수 없는 두 영역일 뿐이다. 그러니까 문화 활동, 제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경제, 국가 두 영역뿐이만 언급한 거, 그 외에 수많은 영역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문화는 수없이 많은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들은 비교적 독특하며 규칙과 이해뿐 아니라 의미와 활동, 네트워크, 관계들이 자주 중첩된다. 주로 종교 전통과 이념 운동은 출판, 오락, 교육, 목회처럼 문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만 하더라도 이것이 출판과 오락, 교육, 목회 다양하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중첩된다. 이들 각각은 자신만의 하부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도 있고, 예, 우리는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본질에 의해 이것들도 자신만의 중심과 주변뿐 아니라 논리, 동력, 방향을 가진다. 문화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이지도 충분히 일관적이지도 않다. 근데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비교적 독특하고 흔히 경쟁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 반면에 요즘은 미국만 하더라도 힌두교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도 많고요, 이슬람 문화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 같은 안에.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일관적이지 않은 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국 마찬가지죠. 불교, 천주교, 종교만 하더라도 또 전혀 종교 없는 사람도 많고, 무속신앙, 이런 그 다양한 그 일관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것들은 사회의 상이한 지리적 영역, 다양한 민족 집단, 사회계층, 무한한 범위의 종교 전통과 공동체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서로 간에 적대적이지 않지만, 어떨 땐 적대일 경우도 있고요, 비교적 독특하고 정기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이유로 특별히 근대 세계에서 문화는 결코 충분히 일관적일 수 없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자율적으로 혼자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분야 연결되고 충분히 일관적이지도 않다. 다양한 견해들이 동시에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 가지가 뭐라고 하니, 그럼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고 다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걸 다루기 시작하면서 뭐부터 다루냐면요, 세계관부터 다룹니다. 생각부터 다룹니다. 생각부터.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소제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이 때때로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서 문화 변화에 대한 네 가지 명제. 생각이 때때로 결과를 낳는다. 이제 이거부터 다룹니다. 생각부터. 이 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문화는 까다롭고 난해하며 복잡하고 불가능한 퍼즐이라고 말하는 게 공정할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맞다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문화가 바뀔 건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하지만 문화는 바뀐다. 문화는 바뀐다. 그렇다면 문화는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게 근원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이제 생각부터 다룹니다. 생각부터. 그러면서 이걸 제시한 이유가, 그 이유는 그 말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존 케인즈라는 실용주의 경제학자, 그분의 책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이게 우리나라 번역된 말의 책 제목이에요. 빌맥에서 2010년에 했는데, 이 실용주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스도 이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케인스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 철학자들의 사상은 옳을 때와 틀렸을 때 모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실제로 세상은 다른 것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어떤 지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믿는 현실적인 사람들은
자기는 어떠한 지적 영향도 받지 않는다, 나는 현실적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지금 케인즈가 하는 말입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미치광이들은 어떤 수년 전에 학문적으로 휘갈겨 썼던 것에서 자신들의 광란을 추출해낸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철학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세계는 철학자들이 다스린다. 그들이 죽은 200년 후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되는데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철학자들의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지대하고. 루소부터 시작해서 낭만주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이래까지 이들의 영향이 오늘 지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결과를 낳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결과를 낳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문화가 변화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명제 8. 문화는 가끔 아래에서 변하지만, 위로 변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변하지만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변한다. 그러니까 문화는 bottom up, 아래서부터 위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top down, 위에서 아래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쟁의 같은 경제적 반란과 생태주의 같은 사회운동은 아래로부터, 즉 보통 사람들의 동원을 통해 발생한다. 비록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특수한 목적들은 흔히 제한되고 수명이 짧다. 별로 오래가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쭉 넘어가고요. 하지만 가장 심오하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형태의 문화적 변화는 대개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발생한다. 위에서 아래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대체로 엘리트들의 몫이다. 엘리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엘리트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 이렇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학에다도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경제면 경제,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 위의 경제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된 줄 아세요?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에 철저히 무장돼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둘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시 피어스가 국회의사당에서 그 강연한 후에 그 기독교인으로서 뛰어난 정치인이 그러더랬잖아요. 둘을 다 갖춘 사람이 적다고. 한쪽에는 신앙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나 무장돼 있지 않고, 다른 면은 정치는 뛰어나지만 신앙적으로 전혀 무장돼. 우리 한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대체로 엘리트들의 몫이다. 그들은 사회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창조적 지도와 경영을 제공하는 문지기들이다. 심지어 대중적 소요를 통해 변화의 동력을 획득하는 곳에서마저,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가는 경우마저 엘리트들이 수용하고 선전하기 전까지는 견인력을 얻지 못한다. 넘어가죠. 9. 명제 9. 변화는 대개 명생 밖에 있는 엘리트들이 시작된다. 그럼 이겁니다. 제가 먼저 설명하면, 아까 문화는 중심과 주변이라고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탑다운이니까 중심에서 시작돼요. 근데 중심에서 시작되는데 중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장 핵심의 주변에 있는 데서 쉽게 말하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대돼서 문화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다이얼렉틱스라고요, 변증법적이라고요. 문화생활의 여러 영역이 명성의 상대적 정도에 따라 폭넓게 분화되어 있다. 넓은 의미의 사람들은 이것을 중심과 주변 사이의 분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심, 주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듭니다. 뉴욕 대학교는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예일보다는 더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다른 지역 신문에 비하면 엄청난 상징 재본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뉴욕 타임즈에 비하면 중심에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흔히 중심 밖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심부에 있는데 가장 중심 밖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식의 구분이 중요하다. 변화가 중심에 시작될 때는 대체로 중심 핵심 밖에서 비롯된다. 혁신이 시작되는 곳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상징 자본을 소유한 엘리트들의 지배적 사상과 도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키워져야 지금 중심 핵심부에 그 바탕에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 사상과 엘리트들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라나고 키워지되 중심부에 가되 그 중심부에서 가장 핵심은 아닐지라도 가야 거기서 가장 중심 핵심부에 있는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돼야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 전체가. 다른 말로 하면 혁신은 보통 엘리트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제도들로부터 일반 대중을 향해 이동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그 엘리트들의 순환이라는 책에서 사자와 여우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자는 그 중심에서 가장 핵심이고 여우는 중심에서 약간 옆에 있는. 그러면 사자는 사회적 안정이나 이름 속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여우는 혁신하고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근데 여우와 사자는 항상 권력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데, 사자들의 지위가 상승하면 여우들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 침투하려고 애쓴다. 근데 여우들이 안정된 사회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들이 그 자리를 다시 대체하거나 아니면 여우들이 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10. 세계 변혁의 집중력은 엘리트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이 주도하는 제도들이 중첩될 때 극대화된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중심부에서 바로 최중심부가 아닌 곁에서 시작되는데, 이때 엘리트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이 주도하는 제도들이 중첩될 때 이건 극대화되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들이 중첩되는 곳에서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려는 자극 에너지 방향이 극대화된다. 간단히 말해 문화에 중첩되는 분야와 사회생활에 중첩되는 영역에서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자원과 하나 되어 공통된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문화는 정말 변한다. 시간이 흘러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화 자본과 상징 자본이 사회 자본 및 경제 자본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정치 자본과 중첩될 때 이러한 다양한 자원이 공유된 목적을 지향할 때 세상은 정말 변한다. 초대교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게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적인 사고를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안 믿는, 처음에는 전혀 무시하다가 로마의 지식인들도 이들을 반박할 만큼 이게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거기에 교육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가 종교교육이 그렇게 됐어요. 루터나 칼빈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중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영주들, 그 당시에 새로 비즈니스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돈을 벌어서 영향을 끼친 그
사업가들, 이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지면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11. 문화는 변한다. 하지만 투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아까 중천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도표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142쪽에 책 나온 도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 자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진선미,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구분한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학문적 싱크탱크, 철학 도덕적 심리학 이런 뛰어난 엘리트들로부터 이것이 점점 확대되는, 그리고 제도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문화가 변하는 거죠. 문화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인가? 이 저자, 비록 각각의 문화적 예에서 문맥, 형태, 상관관계 모두 다르지만 도전과 변혁의 모든 시점에서 우리는 농도 짙은, 이게 아까 댄스라는 말이에요. 농도 짙은 네트워크로 대한 문화를 상상하고 이론하고 전파하는 지성인들과 교육가들을 위해 자원을 제공했던 풍부한 후원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엘리트들 외에도 화가, 시인, 음악가, 그리고 이런 비전을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대중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루소의 사상과 같은 사상을 엄청나게 퍼뜨린 낭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반기독교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이런 내용들인 거죠. 문화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에 가시적 표현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도자들과 자원들이 중첩되는 네트워크들이 강렬한 문화 경제를 형성한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면서도 여전히 공명을 이루는 방식으로 대한 문화의 이상과 실천, 상품의 다양한 형태로 명료함과 임계 질량을 제공한다. 이 지도자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크가 문화 생산의 중심지에서 기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문화 생활의 중심지에서 지위 구조에 도전하고 관통하고 재정의할 때까지 더 커다란 사회 세계에서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런 과정은 언제나 갈등을 초래한다. 정치에 관해서는 그것이 문화적 의제를 부여할 때가 아니라 생각과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발전하고 번성할 공간을 창조할 때 문화 변혁 과정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제가 두 번째 살펴볼 게 뭐였냐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볼 때에 요대로 돼버렸다. 그동안 그 반대로. 특별히 1960년 때도 미국이 급속도로 세속화됐거든요. 제가 시간 없어서 그걸 그냥 넘어가는데, 그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도 1960년대부터 미국에 일어난 성혁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것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에 대한 생각의 변화란 관점에서 성의 역사를 추적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5장에서 찰스 콜슨이 설명한 것처럼 문제는 장자크 루소와 함께 시작하고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이제 저자도 정확하게 말하죠. 지금은 또 프로이트에 의해 증폭되고 알프레드 킨제이에 의해 소위 과학적으로 정당화되고 과학적 따옴표가 있어요. 심리학자 비렐렘 라이시와 로버트 리머의 소설에 의해 지식층 사이에서 대중화되고, 현대 성교육의 건축자 마리 칼테론의 저서를 통해 일반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역사란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고 우리가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위대한 사상의 흥망의 기록이다라는 그의 초창기 주장의 한 예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제대로 나타나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제 연합 리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 돌이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니까요. 제가 어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의 현 상황에서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엄중한 손길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인 게 미국이고, 한국도 정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올바로 서야 될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엘리트주의, 이 저자도 철저히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보다 엘리트였잖아요.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 서서 주님을 알고 추구하는 그 신앙,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신앙, 이 토대 위에서 주님이 준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한 거거든요. 그런 일꾼들이 키워져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나가야 돼요.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언제나 나누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일본 교회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대만에도 하나님이 영향력 확대하시고 여러 나라들을 확대하고 계시고, 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아까 광고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원부터 기독학교 또 PDA 이래까지 지금 귀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엘리트 교육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학교 시작도 안 했어요.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괴물된다고요. 지금 좋은 학교 나왔다고 사회가 바뀝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 많은데 저 모양 저 꼴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형태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 또 반대 극단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대로 가되, 이 두 개를 같이 담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역량을 주신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져야 돼요. 주신 역량대로 분야에서. 그게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추구해 나갈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